흰개미들은 굉장히 목조가 많은 곳에서는 큰 문제가 됩니다. 한국에는 사실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박멸을 못하느냐, 흰개미는 독먹이가 통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미 대응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실입니다. 과학평론가, 과학칼럼니스트,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발견자가 새로운 곤충을 발견하니까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가지고 이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외래종인 것 같고 위험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바로 신고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하루 만에 환경부에서 조사를 나오고 그 다음 바로 현장 조사뿐만 아니라 긴급 방제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타임라인별로 착착착착 진행이 됐고 지금은 일종의 해프닝 같이 일단 끝나고 다 완전히 구제가 된 걸로 발표를 했는데 사실 진실은 알 수 없기는 하죠. 어떻게 들어왔냐라고 했을 때 이제 건물을 지을 때 목재 안에 숨어서 같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지금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목재 안에 숨어서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나무를 먹습니다. 특히나 이제 죽은 나무를 먹고 사는 이런 곤충인데 우리의 가구도 그리고 우리의 집도 죽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걸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겉에서부터 이제 야금야금 먹어서 우리가 사과 먹듯이 이렇게 가운데에芯만 남도록 먹는 것이 아니라 구멍 하나 뚫고 내부를 갉아 먹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갉아 먹어서 내부가 텅 비어서 썩어서 무너지기 전까지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어떤 거냐면 목조 건물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곳은 대부분 목조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아파트에 살고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있지만 또 하나 큰 문제가 되는 건 우리나라에서도요. 문화재의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도 목조 건물이잖아요. 내부를 갉아먹기 시작하면서 겉으로 보기엔 알 수 없지만 점점 약해지고 그러다가 결국에 무너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험성은 있습니다. 흰개미들은 일부 일처제거든요. 그래서 왕개미와 여왕개미가 같이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도 가고 정착해서 개체가 만들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중요한 건 안 보입니다. 그동안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어딘가 숨어 있을 거고 의도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동시다발적으로 스파이가 여러 목재 안에 침투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구멍만 뽕 뚫려 있어요. 이게 못자국인지 흰개미 자국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번엔 다행히도 한 집 안에 있었던 거로 보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 금방 여기저기서 마구 나오게 되면 이미 대응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이가 머리에 있는 이가 가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퍼져요. 기사가 나오는데 대부분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강남 지역의 초등학교에 이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돼요. 그리고 한번 이가 발생하게 되면 그 반 애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같이 퍼지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왜 강남 지역에서만 이가 생기지? 다른 지역에는 안 생길까? 생기죠. 이슈가 안 되는 거죠. 강남의 초등학교에서 이가 퍼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면서 이슈가 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 흰개미가 어디서 왔냐라고 하면 목재에 숨어서 들어왔을 거로 보고 몇 년 정도 됐을 거로 보는 겁니다. 왜냐면 여왕개미, 왕개미들이 다 발견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목재로 짓고 있는 양평이랄지 가평이랄지 혹은 파주랄지 이런 곳에 있는 좀 예쁜 집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원주택들 거기에 목재를 짓는 과정에서 들어와서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벌레가 발견이 됩니다. 이상할까요? 아니요, 거기는 원래 곤충이 많습니다. 그럼 여기 이상한데 이런 게 있지? 라고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그런데 다행인 걸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발견된 요 흰개미는 실내에 주로 서식하는 종이에요. 외부에 있는 나무들을 전부 다 갉아먹으면서 초토화시키고 아주 멀리까지 이동하고 그런 종은 아니기 때문에 설령 일부 개체가 탈출했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건 좀 다른 겁니다. 역학조사를 해야 되고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큰 문제는 다행히도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까지는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번에 발견된 종이요 동아시아 쪽에 원래 있는 거였어요. 동남아시아를 원산지로 해서 중국 쪽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여기저기 있었던 종입니다. 근데 한국에는 사실 없었어요. 한국에는 다른 흰개미들이 있어요. 다르게 말하자면 한국에 있는 흰개미들이 원래 더 큰 피해를 줍니다. 도시 안에서는 어느 정도는 방역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흰개미들은 굉장히 목조가 많은 곳에서는 큰 문제가 됩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연구가 많이 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박멸을 못하느냐가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요즘은 바퀴벌레나 개미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흰개미는 개미보다는 바퀴벌레에 더 가깝습니다. 발견이 되게 되면 독먹이 방법을 씁니다. 습성을 이용을 하는데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잡스라든가 이런 거를 짜 놓으면은 그거를 자기들이 먹고 가져가서
집에 가서 토해냅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아빠가 갖고 왔어, 혹은 뭐 일개미니까 제가 갖고 왔습니다, 여왕님 드시옵소서 하고 같이 먹고 나란히 그 독의 효과가 좀 지연해서 천천히 나타나게 되면 싹 다 죽는 거죠. 굉장히 그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문제는 흰개미는 독먹이가 통하지를 않아요. 나무나 갉아먹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방법이에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방역을 해야 되느냐? 구멍이 있으면요, 그 안에다가 살충제들을 다 집어넣고 밀봉을 해버리는데 그 구멍이요 3cm, 5cm 들어간 게 아니고 내부가 개미 굴처럼 꾸불꾸불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까지 밀어넣기가 쉽지 않은데 만에 하나 그렇게 집어넣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를 말을 한번 해볼게요. 저 깊숙한 곳에 만약에 여왕개미까지 독이 가지 않았다. 그럼 시간이 지나고 여왕개미는 잠깐 기절했다가 살겠죠? 다시 번식을 시작할 겁니다. 재생산을 시작할 거고요. 그러면 다시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깊숙한 곳까지 독을 주입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고요.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은 어떤 거냐?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목조주택 전체가 이제 흰개미가 발견이 되면 아예 랩핑을 합니다. 건물 전체를 감싸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그 안에다가 독을 말하자면 훈연식으로, 옛날에 우리나라도 바퀴벌레를 한 번에 잡을 때 훈연식으로 잡는 게 있었어요. 연기가 나오는 걸 탁 터트리고 밖에 다 나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연기가 이 안에 이제 구석구석 침투하면서 전부 다 바퀴벌레 잡는 것처럼 흰개미도 그렇게 잡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멍을 파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내부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게 하려면 기체를 이용해야겠죠. 당연히 한 번 딱 훈연식으로 팍 터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16시간, 길게는 72시간, 더 완벽하게 방문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가까이까지도 계속 그 바깥을 칭칭 감아서 랩핑을 하고, 위험합니다. 아직 완벽하게 안전해지지 않았는데 사람이 들어간 겁니다.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심지어 업체한테 듣고서 게다가 노부부가 사망한 사례도 있고 합니다. 독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칭칭 감싸놓고 한 일주일 정도 집을 비워야겠죠. 그러고 있는 동안 그 내부에 있는 벌레들을 다 싹 다 죽이는 그런 방식을 사용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에 대한 하나의 반증이기도 한 거죠. 나중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AI를 통해서 목재의 퉁퉁퉁퉁 두드려보고 그 소리를 분석함으로써 목재 어디가 비어 있는지, 그럼 거기에 어떤 생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 이건 제가 퍼뜩 든 생각인데 이런 것들은 딥러닝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사람이 들어보면 잘 모르지만 두드렸을 때의 소리의 어떤 스타일을 보고서 아마 어떤 게 있을 가능성이 있어 라는 판단들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나올 수가 있겠죠. 만약에 흰개미가 없다라고 한다면 목재가 죽었을 때 나무 성분들을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쉽지가 않아요. 나무를 이렇게 빠르게 먹어치우고 분해할 수 있는 생물이 별로 없습니다. 셀룰로스, 나무를 분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셀룰로스를 분해할 수 있는 생물은 거의 없다고, 그런 동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샐러드 잘 안 찝니다. 누군가 그러죠. 야, 코끼리는, 소는 풀만 먹어도 이렇게 살쪄, 샐러드 먹어도 살쪄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그 오해를 불식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포도당을 결합하는 가운데 베타글루코시드 결합을 하게 되면 목질 셀룰로스가 되고요. 똑같은 포도당인데도 불구하고 모양이 조금 다르면 녹말이 될 수 있어요. 녹말은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우리가 소화를 하죠. 그런데 셀룰로스는 굉장히 단단하고 분해하는 효소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만 먹고 사는 코끼리나 소나 흰개미나 이런 애들은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냐라고 한다면, 그래서 공생관계인 미생물을 이용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데, 소는요 반추동물이죠. 되새김질합니다. 왜 되새김질을 할까요? 풀을 먹습니다. 그 풀을 분해해주는 건 누구냐면 소의 위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 고세균, 세균들이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먹으면서 뭘 하냐면 그 세균이랑 같이 잘 버무려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세균이 말하자면 발효를 하겠죠. 그러면서 셀룰로스를 분해를 하고 당분을 만들어냅니다. 자기네가 그걸 먹고 삽니다. 그 가운데서 메탄가스도 발생을 하고, 그래서 소의 트름이, 메테인이 어떻게 보면 지구온난화의 주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 연결됩니다. 그 세균들이 셀룰로스를 분해를 합니다. 그러면 소는 주기적으로 다시 토해서 다시 질겅질겅 씹어서 삼키면서 잘 섞어주는 거죠. 그러다가 꿀꺽 하고 삼키게 되면 그 세균의 시신이랑 같이, 세균이니까 단백질을 얼마나 풍부하게 했으니까 그걸로 살찌는 겁니다. 흰개미도 마찬가지로 미생물들을 이용을 해요. 흰개미 내부에도요 셀룰로스를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세균은 아니고 트리코닌파라고 하는 원생생물이 진핵생물입니다. 이 녀석들과 공생을 하면서 이건 굉장히 이제 좋은 공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흰개미는 계속적으로 셀룰로스를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면서 먹을 것들을 주죠. 그럼 이 트리코닌파들은 계속 그것을 소화 흡수를 해서 이런 흰개미가 먹고 살 수 있는 성분들을 계속 줍니다. 위에 같이 살고 있는 거죠, 이 기관에. 그런데 신기하게도 흰개미는 셀룰로스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주를 주는 겁니다. 그게 더 편안한 것 같아요. 그렇게 외주를 줘서 영양 성분을 흡수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세균이 있을까? 이 경우에 세균은 아니고 원생생물이
미생물인데 트링코림파 미생물이 있을까? 없겠죠. 흰개미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위장이 깨끗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미생물이 그 안에 들어갔을까? 그 장액을, 그러니까 분변물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자기가 탈피를 할 때마다 이런 미생물들이 싹 죽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건강한 흰개미의 장액을, 그 미생물이 같이 있겠죠? 그거를 먹여서 같이 계속적으로 이식을 시켜주는 겁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걸 우리가 할까요, 안 할까요? 혹시 우울증에 혹은 여러 가지 우리의 건강에 장이 중요하단 말씀을 들어보셨죠? 장내 환경, 장내 미생물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심지어 그래도 여러 가지 실험적이긴 합니다만 아토피를 비롯한 여러 가지 체질들이 장내 미생물의 환경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시술들을 하냐면 분변 이식을 해요. 건강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잘 거르고 잘 배양을 해서 이 균의 비율을 딱 맞게 해서 아픈 사람의 장에다가 정착을 시킬 수 있게 이식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오히려 건강해지는 사례들이 있다는 겁니다. 함부로 옆 사람, 건강한 사람의 똥을 먹으라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 흰개미들이 자신들의 장액을 서로 먹이면서 균형을 잡게 만들어주는 것도 비슷한 거고요. 그런 면에서 어쩌면 흰개미들 덕분에 죽은 나무들이 다시 이제 썩고 분해가 돼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순환을 하게 하는, 탄소의 순환을 돕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생태계에는 중요한데, 하필이면 죽은 나무를 가지고 활용하고 살아가는 인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을 줄 수 있는 존재인 거죠. 이번에 말씀하신 그 개의 경우에는요, 어떻게 일단 왔을까를 생각했을 때는 목재를 수입할 때 그 안에 같이 왔을 수도 있고, 그 평형수를 타고 여러 가지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해상 생물들이. 그런 것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해류를 따라서 천천히 당연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맛있대요. 울진이랑 영덕이 서로 대개의 원조인 것처럼 홍보를 하는 것처럼 모 지자체가 아니 그렇다면 우리는 청개를 특산물 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면 고마운 거죠, 사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베스라든가 지금 교란 중입니다. 생태 교란 중이 맞습니다만 처음에 들여와서 저수지에 풀어놓기 시작했었던 것도 낚시를 할 때 손맛있게 잡으려고, 또 먹으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어떤 생물을 죽이는 거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방생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방생은 조심해야 됩니다. 방생해도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때로는 방생이 불법일 수도 있다. 일단 최상위 포식자라고 했잖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개가 많은 거를 잡아먹습니다. 많은 걸 뜯어먹기도 하고, 실제로 시신들을 처리하는 것도 개들이 되게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 위에 뭐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완전히 그 주변의 생태계가 초토화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생태계는 자기의 어떤 균형을 회복을 하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황소개구리를 지금 젊은 분들은 그 뭐야 그냥 개구리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예전에 황소개구리를 수입을 하고 그걸 풀었을 때 큰 문제가 됐습니다. 원래 식용으로 하려고 들여왔어요. 근데 최상위 포식자고 천적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황소개구리가 큰일 났다, 우리나라 하천 생태계를 싹 다 뭐 없앨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한 20년 정도 3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지금 황소개구리가 너무 큰 문제다, 뭐 우리나라 생태계 다 없앤다 이런 말이 없어졌죠. 시간이 지나면서 정착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균형이 나타나는 겁니다. 원래 외부에서 들어온 것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천천히 돼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실패한 예가 있어요.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호주에 토끼를 들여온 사례죠. 토끼는 참 귀엽습니다만 문제는 토끼가 수많은 식물들을 다 갉아먹어서 위험합니다. 그리고 번식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사냥을 하려고 토끼를 유럽에서 들여왔는데, 일부를, 근데 그게 사냥용 토끼가 아니라 번식이 빠른 집토끼도 좀 같이 들여왔다고 해요. 그걸 풀었다가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호주 인구는 가뿐히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토끼들이 번식을 하기 시작하니까 호주에서는 이걸 어떻게 잡을 거냐, 거의 전쟁 수준입니다. 군이 나서서 토끼를 박멸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왜냐면 너무 지금 큰 문제가 되니까 엄청난 펜스를 치기도 하고, 이 도대체 토끼를 잡을 천적이 없는 건데 한참 놔두면 결국에 뭔가 나타날 거예요. 하다못해 자기네들끼리 굶어 죽기라도 할 겁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 인간의 초토화되고 인간이 너무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인공적으로 토끼를 감염시킬 수 있는 그런 세균을 풀어서 토끼를 죽이려고 시도를 했어요. 왜 시도라고 했을까? 첫 번째 실패했습니다. 개체수를 많이 줄였어요. 사람에겐 괜찮은데 토끼만 선택적으로 죽는 그런 세균을 사용했는데 실패했고, 조금이라도 살아남아서 그거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토끼가 또 급속도로 퍼지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또 다른 걸 사용하겠죠. 근데 또 퍼져요. 실패해요. 안 되는 겁니다. 0.1%만 살아남아도 개체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때는 토끼를 잡아먹는 천적에 해당하는 다른 종류가 너무 없는 거였고, 그렇다면 그걸 잡아먹는 외래종을 또 들여왔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이거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요 개체를 조절해 줄 수 있는 다른 애들이 있었으면 많아지게 되면 그 개체가 같이 많아지고 개체수가 그러면서 잡아먹는 애들이 많아지게 되다가 나중에 예를 들면 토끼의 수가 개체가 너무 줄어들면 그 토끼를 잡아먹는 여우나 늑대나 이런 애들이 같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균형으로 적절한 수준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개를 잡아먹는 포식자가 없거나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계속 많아지는 게 가능해지고요. 그러다 보면 이 개가 섭취해야 되는 그런 해상 생물들이 개체수가 급감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 원래 그 생태계 안에서 그 해상 생물들을 잡아먹고 사는 다른 포식자가 있겠습니다. 이런 종류들까지도 같이 개체수가 급감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그냥 과학자의 눈으로 바라보면 한바탕 사울란이 벌어지고 먹을 게 없어서 이런 개들이, 최상위 포식자들이, 외래종이 다 어느 정도 자기들도 굶어 죽겠죠. 그러고 나면 다시 이 안에 생태계가 꼽힐 겁니다. 원래 멸종은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대멸종의 경우에도 공룡들이 싹 사라졌죠. 그러고 나니까 포유류가 진화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개체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 틈이 있어야지 이렇게 진화가 확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과학의 눈으로 봤을 땐 그런 건데, 문제는 우리는 바뀌길 바라지 않죠.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생태계가 급격하게 변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영향을 사람이 받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를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 갔으면 좋겠는데, 말하자면 몇십 년에 걸쳐서 싹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이 생태계를 구성한다, 이게 바람직하지 않게 느껴지니까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경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관 통과할 때 그런 거 신고하는 거, 비행기에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아니 누가 이런 걸 들여온다고 살아있는 생물이 있습니까? 이렇게 막 체크하게 하잖아요. 그걸 왜 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실제로 말도 안 되게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데리고 오기도 하고요. 하다못해 그냥 우리 캐리어에 뭔가 벌레 한 마리가 같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끔 이상한 커다란 바퀴벌레가 집안에 발견된다. 택배 상자 때문에 그 안에 골판지 내부에 있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작아졌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코로나19가 퍼져나가는 속도랑도 관련이 있어요.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이게 맥락이 같이 가기 때문에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까지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창궐해서 팬데믹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신기한 거죠. 신기하다고 하는 건 뭐 흥미롭다기보다는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왜냐면요, 이렇게까지 빨리 퍼지기는 쉽지가 않아요. 보통은 다른 곳에서도 준비를 합니다. 대비를 하고요. 그러면서 퍼져나가는 속도를 제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큰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세계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전혀 준비되지 않았는데도 아주 빠르게 퍼지면서 이렇게 전 세계가 말 그대로 팬데믹이 됐었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요, 무역 자체를 차단하지 않는 이상 모든 종류를 이렇게 빠르게 창궐하고 빠르게 벌어지는 것들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노력은 해야겠지만 이런 일들은 계속 벌어질 거다. 사실 코로나19 말고도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다가왔을 때 문제가 되는 것들, 더 위험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만 예를 들자면 시베리아에 묻혀있는 여러 시신들 중에 동물의 시신을 포함해서 사람의 시신도 있습니다. 거기에 과거에 창궐 했었던 전염병 혹은 하다못해 천연두는 지금 박멸이 됐습니다. 1980년에 이제 박멸 선언을 했는데, 물론 그 샘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런 샘플을 가지고 무기화하려는 세력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곳에 이제 묻혀있는 시신에 천연두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천연두균이요, 불활성화된 상태로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녹으면서 활성화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떤 게 되냐면, 나이가 좀 있는 우리들은, MZ세대는 모두들은요, 그거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면역이 없어요. 천연두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질병 중에 하나거든요. 박멸됐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예방접종을 맞지 않았고, 비상시에 생화학 무기로서 활용이 될 때를 대비해서 백신이 있지만 그게 몇만 명 수준일 겁니다, 아마. 그럼 갑자기 어떤 이유로 인해서 테러일 수도 있고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습니다. 시베리아가 녹으면서 어떤 시신이 발견되는데 거기 있었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천연두가 퍼지게 된다. 그런데 너무나 빠른 속도로 퍼지게 된다. 그런데 그 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뭐 뉴욕으로 갔다, 도쿄로 갔다, 서울로 왔다, 이랬을 때 마구 퍼져나가게 됐는데 백신은 없습니다. 백신을 생산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이런 경우가 아찔하지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항상 시간이 조절이 되면 괜찮은데, 시간이 너무 빠르게 되면 이것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무기화됐을 때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천천히 들어오고 천천히 퍼진다면 어쩌면 대응이 가능한데 세상이 작아졌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를 포함한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문제가 됐었던 이유는 작아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리적인 격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우리한테 그러면 인사이트를 주죠. 앞으로 반복될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계속 반복될 거다. 그럼 우리는 그거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없고 천천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계가 작아졌기 때문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변화하면서 조금씩 들어와요. 무역을 막지 않는 이상 하다못해 배 평형수 원래는요 이런 생태 교란을 막기 위해서 멀리에서 평형수도 채우고 이걸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는데 휴먼 에러가 없어야 되는데 다 그걸 잘 지킵니까? 우리가 법대로 모두가 지키고 살면 교도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교란종은 들어올 거고요. 어떤 경우엔 선의로, 어떤 경우엔 악한 마음으로, 어떤 경우엔 실수로 여러 가지로 또 방생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외래종은 함부로 일단 방생하면 안 된다는 거. 외래종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가 그렇습니다. 함부로 방생하면 안 된다는 걸 좀 기억할 필요는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생길 거잖아요. 그거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외래종이 들어와도 결국에 우리 생태계는 회복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형태로 회복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초토화가 한번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린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 원하느냐? 지금의 생태계의 형태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비스무리한 상태로 여기서 조화롭게 변해가기를 원합니다. 그걸 원한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생태계가 건강해야 돼요. 우리의 생태계가 건강해야지만 외부의 교란종이 들어오더라도 어느 정도 버텨낼 수가 있다. 그건 적어도 생각은 해야 되는 거고,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 생태계를 복원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연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자연은요 박살나도요 다시 회복됩니다. 아주 정말 엄밀하게 말하자면 지구온난화 때문에 인간의 문명이 퇴보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몇 천만 년 지나면요 다시 무언가가 지배종이 되어서 번성할 겁니다. 우린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